네, 아무래도 올해 이 VN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걸 보면 베트남 시장이 더 발전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 텐데요. 베트남 증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그나마 친숙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신흥시장 중 베트남이 네네.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시장은 베트남 외에는 지금 거의 없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뭐 바로 이제 매매가 당일 매매가 되고 인터넷 매매가 되는 게 베트남 말고는 거의 전무한데, 그렇다 보니까 뭐 펀드나든지 ETF 같은 다양한 대체 상품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해서 조금 더 이제 베트남을 선호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국의 대기업이나 은행, 증권사들이 또 많이 진출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면서 주변에서 이제 한두 달이 건너면 베트남에서 살았던 분, 베트남에서 많죠. 사업을 네.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익숙하고 그만큼 좀 투자할 때 좀 편안하게 다가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완전 모르는 나라에 완전 모르는 기업보다는 친숙한 곳에 투자하는 게 정보를 습득하기 네.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거기다 요새 또 중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베트남을 좀 신흥시장에서 자산을 다 빼기는 그렇고 뭔가 한 군데를 넣어야 된다면 베트남이 어떨까라고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 그 6월에 내셨던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베트남이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세안 내 그 국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생산기지로 매력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지리적 이점, 두 번째는 젊고 풍부한 인구, 세 번째는 아세안 내 FTA 허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랑 동북아가 만나고 대서양이랑 태평양이 교차하는 인도차이나 반도 이제 남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국경으로는 중국이랑 육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워낙 베트남 이제 S자로 남북이 긴 국토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선이 워낙 길어서 물자가 육로나 해양으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섬 국가이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육로나 해양으로의 운송이 좀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베트남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비교 우위를 좀 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언급드렸던 게 인구적 특성인데요. 베트남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인건비 오를 때 베트남의 인건비 싸다 이러면서 많이들이 이전하셨는데 베트남도 더 이상 그렇게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는 아닙니다. 이미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양곤 이런 국가들보다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해 있는 편이고요. 그나마 뭐 중국, 인도네시아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 이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말고도 매력이 노동력의 양과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9천만, 그다음에 중위 연령이 30.4세인데요. 진짜 좋네요. 중위 연령이 이제 뭐 젊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1등부터 끝등까지 썼을 때 가운데에 선 사람이 몇 살인지를 이제 평가하는 척도인데 한국이 아마 40대일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생각보다 젊은데요? 기억이 안 나지만 4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이 30.4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할 거고 인구가 더 늘어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력적인 가운데 베트남의 또 하나의 특징이 동남아에서 유일한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동아시아 3개국은 유교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는 불교나 이슬람 국가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유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베트남도 교육열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초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어서 글로벌 업체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진출을 했을 때 다른 국가들보다는 이제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고용을 하기 위해서 드는 교육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절감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더 베트남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이제 FTA 허브국으로의 매력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 EU와의 FTA가 발효가 됐고 작년에 올해 영국과의 FTA까지 이제 되면서 총 53개국과 FTA가 지금 발효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EU와 FTA를 맺은 국가가 아세안 내에서는 싱가포르랑 베트남 뿐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대부분 다들 이제 금융의 중심지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기지로서 조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베트남이라는 좀 결론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생산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럽의 수출 비중이 크다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는 게 이제 관세 인하라든지 그쵸. 철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CPTPP 재가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TPP를 가입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퇴 서명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TPP가 발효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일본과 베트남이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빠지면서 좀 한 가지 이점을 놓치고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미국이 CPTPP에 재가입을 한다면 베트남은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까지 다 FTA 관련해서 뭔가가 체결이 돼 있거나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두는 게 여러모로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유리한 이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베트남 하면 사실 생각나는 이제 기업들이 뭔가 중간 기술을 갖고 있는 혹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에서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이런 산업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이런 뭐 베트남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향후에 베트남 내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 유망한 업종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한국의 이제 특정 가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휴대폰 업체들이 베트남에 워낙 크게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아니면은 뭐 이제 부품을 조달하는 이런 기업들 중에 상장사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28% 정도밖에 네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부품을 수입해와서 베트남에서 최종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이렇게 좀 가공무역의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서 베트남에서 수혜주를 고른다면은 네네. 그런 뭐 부품이나 하청업체보다는 이제 산업단지 개발이나 운송업체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이랑 좀 시장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유제에 가깝고 또한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관리비 같은 걸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면서 산업단지 개발이 좀 매력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산업단지 개발 업체들도 많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호주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몇몇 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내 행정기관의 인허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토지 사용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베트남 로컬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트남 로컬 업체들, 상장 업체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킴박시티랑 베카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인데 비놈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개발에 이어서 이제 산업단지 개발에도 진출을 하겠다고 올해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비놈즈도 산업단지 개발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놈즈는 빈그룹
계열 자회사인가요? 네, 빈그룹 계열의 이제 네네. 주택 쪽 이제 오.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네네. 이제 산업단지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빈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 이런 빈페스트, 이런 공장들이 향후에는 비놈즈가 만든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개발돼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많아지면 이동이 늘어나니까 운송업체를 꼽으신 네네네. 거죠?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완제품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또 필요하고요. 베트남도 이제 점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자상거래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베트남 내 규정상 외국계 기업이 물류 사업을 영위하려면 분야에 따라서 뭐 제한이라든지 지분 제한이라든지 규제 등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운송 업체들도 베트남의 현지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인트 합작법인 형태로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CJ의 베트남 진출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기업일 수도 있는데 제마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운송 관련해서는 그 한 곳이 대표인가요? 네,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좀 영세하거나 아니면 시가총이 너무 작거나 비상장이어서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기업은 없어요. 네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밸류체인이 어떻게 변했고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과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베트남 증시가 좀 낯선 분들께는 도대체 베트남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무엇냐, 또 그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주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주변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이 시가총액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기업까지 하면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60%를 은행과 부동산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때문에 30% 이상을 외국인이 이제 못 사게 돼 있어서 장중에 매입할 수 있는 이제 대형 은행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선도 지수 ETF가 있고, 은행을 못 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제 빈그룹은 이제 기자님께서도 네네.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이제 아는 기업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최근에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 쪽은 철수를 하고 이제 제조업체로 좀 부동산 개발에서 제조업체로 지금 좀 기업의 체질을 변화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자동차, 전기 자동차 쪽으로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말고도 갖고 있는 게 뭐 말씀하신 빈홈즈라는 이제 주택 개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빈컴 리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도 지금 신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놀이공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빈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고요. 베트남의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도 이제 알고 계신 기업이 마산그룹, 좀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기업인데요. 이제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SK에서 좀 대대적인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알려져 있고, 한국 SK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의 뭐 국부펀드 쪽에서도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쪽이라든지 페이 쪽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제조부터 유통, 그다음에 페이까지 아우르는 소비재 기업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뭐 FPT 그룹도 이제 IT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이제 1, 2위를 다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FPT 그룹이고요. 근데 다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도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펀드나 ETF로 좀 간접 투자를 네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베트남 주요 그룹 또는 주요 이제 투자할 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가 있는지 짚어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FPT 그룹은 IT 아웃소싱 기업으로 주목받지만 아쉽게도 외국인 지분이 한정돼 있다는 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베트남 증시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그 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